저는 이거 들으면 참 비장하지만 왠지 모르게 굉장히 신나고 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이런 기분이 팍팍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 참 그 얘기를 안 드렸나요?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 이 지역번호 02 꼭 여러분 전화 받으셔가지고요. 일설에오면 2000번, 일설에오면 6000번대 전화라고 하니까요. 전화 받으셔서 무엇을 들었느냐? 당연히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승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느냐? 승부만 기억하시면 다른 방송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요거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여러분께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루에 3분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분이 많은데 제가 이 중요한 얘기를 잊어먹을 뻔했어요. 자, 여의도 청년정치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최고길에 나오셨는데 안경을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는 쓰시니까 네. 안경 잘 쓰셨어요. 제가 그런가요? 예, 안경 좋아요. 진짜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네. 저도 안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쓰세요. 근데 좀 배우세요 좀. 이렇게 갑자기요? 유튜브 이런 거 홍보도 여태 나오시면서 그런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얘기하기 바빴으니까. 네. 이렇게 세 게스트 나왔다고 편파적으로 편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너무 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가만히 있어. 어디 이 서울 사시죠? 투표 서울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17.8% 최저는 벗어났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교육감 선거 15점 보궐선거 15점 몇 %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는 벗어났는데 17% 요거 조금 올라간다 그래도 18% 뭐 19%요 정도 20% 미만일 텐데 이게 너무 적어요. 부산은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꽤 나오는 편인 거죠. 예. 보궐선거 치고는. 네. 근데 오늘 참 여기 지금 박재 PD가 뭘 물어보라냐면 우리 장 최고님 첫방 소감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얘기하세요. 저는 PD가 얘기를 하면 얘기해야 돼요. 존경하는 신유 교수님과 이제 자주 보게 돼서 너무 좋고요. 사회생활이 계속 나오네요. 제가 박성민 최고랑은 총선 이전에는 방송 참 자주 같이 많이 했는데 많이 했었어요. 총선 때 두 사람 다 각기 다른 아픔을 겪고 서로 더 성숙해진 만큼 그 이전보다 더 합을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많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요. 네. 그런데 그 기억을 추억으로 만드는 건 본인의 능력입니다. 아픈 기억도 지나가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본인들의 노력과 본인들의 이 능력이라는 거.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을 때 아픈 기억 그거는 나중에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더 열심히 더 많이 아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이거 나 진짜 나 지금 줄에 쓴다는 게 아니고 줄에 쓸 때 나 꼭 이 얘기해요. 근데 이거 들으시는 젊은 분들한테도 또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신유 교수님 방금 말씀이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요. 제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수많은 기억을 추억으로 만드는 것은 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그 얘기 부산은 요게 40% 들락말락해요. 근데 제가 40%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0%가 넘으면 요게 그 지역에 어떤 정당인지 모르지만 조직이 강한 정당이 좀 유리한데 40이 넘어버리면 이게 좀 이게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일단 크게 봤을 때 호남 두 곳과 그리고 영남 한 곳, 강화 한 곳인데요. 이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입니다. 물론 현재 내부 데이터나 기존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박빙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제가 또 부산 선거도 경험해 봤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보다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라던가 국민의힘 성향의 유권자들이 조금 더 잡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보수 진영이나 또 지금 보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사실 당정 갈등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짜증도 나고 답답해서 여론조사에는 적극 응답하지 않더라도 막상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가면 그래도 국민의힘을 찍는 경향이 제가 봤을 때는 부산 유권자들에겐 꽤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도 부산에서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한 대여섯 곳이 민주당에게 넘어간다. 심지어는 진보당이 승리하는 지역도 있다고 나오다가 뚜껑 열어보니까 한 곳 빼고는 다 국민의힘이 승리했거든요. 그런 어떤 관성이나 그런 경향을 보면 표차는 총선 때보다 금정구가 좀 좁혀지겠죠. 13% 정도로 그때는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저는 한 자릿수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표차는 접혀져도 결과 자체는 국민의힘이 금정에서 진다는 걸 상상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성민 최고? 저는 근데 지금 이 선거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 타이밍이 결국에는 이 당정 갈등, 뭐 윤한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명태균 리스크,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정권심판론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수 지지층들 중에서도 뭐 샤이 보수든 적극 보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보수 정치에 좀 실망한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일종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좀 끝까지 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뭐 안 낸 곳이기도 하지만 못 낸 곳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조국혁신당이라던가 이 진보당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보면 다 끝까지 싸워봐야 아는 싸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큰 변수는 아니겠지만 전남 곡성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요, 지금 60%가 넘어요. 이거는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아니고 총선 투표율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엄청나게 높은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투표율이 낮으면 야 거기가 어디가 조직이 좀 강한가 이거 들여다보면 대충 나오는데 투표율이 너무 높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제가 장해찬 최고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 나오시는 패널 분들 얘기하시는 이런 거를 제가 대신 여쭤보는데 네. 만일 가정입니다. 금정이 졌다라고 했을 때 이때 그 여파가 한동훈 대표에게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 구청장 선거인데도 미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경험자인데요. 예.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예. 강서구청장 선거 저희가 져서 맞아요. 그때 졌죠. 제가 몸담았던 김기현 지도부가 사실은 총선 앞두고 와야 된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근데 그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대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 효과에 힘입어 가까스로 한번 이긴 거 제외하면 내내 민주당에게 다 지던 사실상 민주당 텃밭인 선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졌다고 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됐던 지도부가 1년도 안 돼서 무너졌어요. 제가 그 산 증인이잖아요. 근데 금정 같은 경우는 서울 강서와 비교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양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저는 진다는 걸 상상하는 상황 자체가 이런 가정 어린 질문이 나오게끔 만든 것 자체가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뭐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만에 하나 금정에서 이변이 일어나면 그거는 그때 가서 뭐 정부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되면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고 더 세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심각하게 말할 정도로 금정과 강화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뺏기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선거를 뭐 미니 대선이다 이렇게 평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안방, 이른바 안방들을 그거 아마 구청장 선거와 군수선거인데 미니 대선이라는 얘기는 아마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정말 이례적이죠. 근데 또 하필 어떻게 보면 각자의 텃밭을 쥐고 가느냐, 지키고 가느냐, 뺏기고 가느냐 이 싸움이다 보니까 이 보궐선거를 그냥 단순한 보궐선거로 치부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지도부는 2기로 출범을 했고 한동훈 지도부가 새로 세워지고
나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각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정계 은퇴든 뭐든 어쨌든 금정을 뺏기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저는 집에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김기현 대표 수순을 밟게 되는 거겠죠. 김기현 대표는 뭐 집에는 안 갔습니다. 지금도 국회 활동. 네, 뭐 당시에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 어떤 뭐 브리핑이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SNS에 글 쓰고 내려오게 됐던 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전 퇴장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바꿉시다. 전남 영광 곡성 둘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잃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는 무너지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지난 공천에서 친명 공천을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물 셀 틈 없이 그러나 많이 흔들릴 거예요. 당장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호남이 이재명을 버렸다. 그럼 호남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후보로 대선 경쟁력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 등의 주가도 많이 오르게 될 거고 연말에 귀국한다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도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광에서의 승부가 야권 내 차기 대선 구도에 있어서의 전초전 역할은 충분히 하겠다. 여기서 민주당이 어쨌든 가까스로 수성을 하면 그래도 역시 대세는 이재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1월에 그 사법 리스크 선고를 앞두고 좀 진영을 단단히 결속할 수 있는 것이고, 뼈 아픈 게 10월 선거 이후 한 달 뒤에 바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 선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 지도부가 무너지진 않겠지만 가장 껄끄러운 그 선고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대문을 열어주는 좀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선거, 선고 이게 한 글자 차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어쨌든 이 호남에 저희도 많이 공을 들이고 워낙에 이제 핵심적인 지지층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도부에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더 저는 겸손하게,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마치 이제 저희가 다 이겼다라는 식으로 하는 태도가 안 나오는 이유도 결국에는 지금 뭐 다른 당들의 약진이 무시무시하다 이런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지 않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럼에도 끝까지 좀 잘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걸고 있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에 호남에서 빼앗기게 된다, 다른 당에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겠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지도부에서도 뭐 한 달 살기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영광 얘기든 곡성 얘기든, 근데 영광이 이게 조국 혁신당하고 저기 진보당이 좀 굉장히 뜨겁게 붙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자, 조국 혁신당이 말이에요. 영광에 이토록 이 전력을 다 기울였는데 이게 만일 뜻대로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조국 대표 역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죠. 최종 판결을. 이게 조국 혁신당 미래에는 많이 실패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 선거에서 만약 이기지 못하고 기존의 1, 2심 판결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조국 대표가 이제 구속되어서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민주당에게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낼 기반이 사실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느긋하게 다음 지방선거 전에는 어차피 통합된다, 흡수 합병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게 작은 군수 선거지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마찬가지이나 조국 혁신당에게도 자생력이나 독립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 취재하고 정치권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 처음에 스타트는 좋았으나 진보당이 갑자기 약진하면서 조국 혁신당의 뒷심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영광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도라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자기들의 독자적 자생력을 과연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큰 고민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그 지난번 총선에서의 약진이
일종의 그 지민비조라는 그 캠페인 하에 사실은 이루어졌던 거기도 하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뭐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을 등에 업고 조국혁신당이 약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인 경쟁력과 생존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표를 받은 것인지. 그러니까 일종의 조국혁신당의 거품이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껴있는지 이 부분들을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는 사실 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작은 정당들이 사실은 독자적으로 지금 어떤 공간을 많이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정치에서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장채고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지만 이게 독자 생존력을 가지느냐 아니면 민주당 후광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관심이 쏠려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굉장히 드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선거 끝나고서 예정돼 있는 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인데, 자, 우리 장혜찬 최고는 네. 독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독대보다는 면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예, 보고요. 면담, 뭐 면담이든 이게 두 분이 만나는 거죠. 일단은 공지가 되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대화는 이루어지겠죠.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등의 배석은 저는 당연한 기본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공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데 비서실장이 배석하지 않는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다른 사람도 아닌 비서실장의 배석을 문제 삼아서 이건 독대가 아니다라고 나오진 않겠죠. 그렇게 나온다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야끼리도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회담을 선정해놓고 발표하면 그날까지는 서로 좀 자제하거든요. 공격을. 왜냐하면 며칠 뒤에 얼굴 봐야 되는 사이니까요. 내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된 게 언론에서 두 분이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만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더 용산이나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격 비난 수위를 많이 높였어요. 이거는 정치권의 어떤 관례와는 맞지 않는 것인데 이미 좀 신뢰를 깬 상태로 이 면담에 임했을 때 과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합의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일방적으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리고 나와서 특유의 언론 플레이로 나는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근데 대통령이 뭐 안 들어주더라. 대답이 없더라. 이런 식의 자기 명분 쌓기. 이 언론 플레이 정치를 또 하려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과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100일 넘는 시간을 기다려줬어요. 그러면 그냥 목소리만 내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그 성과라는 건 내 주장만 강하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이번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또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위기 목소리들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력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이제 당내에서 어떤 동의를 얻어가고 세력을 규합하는 것도 본인의 정치력이기는 한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이제 성과를 못 냈다라는 지적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뭐 권성동 의원의 평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 의한 평가가 저는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윤핵관의 핵심인 분으로서 근데 뭐 평론 정치를 한다 이런 지적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그동안 뭔가를 하겠다 또는 뭔가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처럼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물을 제대로 보여주거나 가져온 적은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에는 제 대통령께서도 이 한동훈 대표를 어떤 여당의 파트너로 여당 파트너로서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공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 지도부 뭐 만찬한다, 상견례한다 해서 갔을 때 뭐 한동훈 대표에게 말할 기회 한 번도 주지 않았다라는 게 대표적이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불렀던 뭐 국회 중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돌아가면서 얘기 한마디씩 하게 해주고 이런 작은 차이부터 큰 차이까지 굉장히 한동훈 대표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앴던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가 그저 자기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타협을 안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지금의 민심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수위보다 더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의 심각성을 대통령실이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배석을 하든 누구를 끼든 뭐 제가 뭐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둘이 만난다라고 했을 때 만나는 행위에만 의미를 두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직언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지금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냥 만나는 거 또는 만나서 대통령께서 본인 하고 싶으신 말만 하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그냥 시간 낭비로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하고는 2부에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고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앞서 얘기를 하던 거하고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 제가 장해찬 최고위원을 우리가 실제 제일 처음에 본 게 어디냐면, 최고위원 선거 TV 토론 때 제가 사회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봤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하고 지금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장해찬 최고한테 이렇게 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장해찬 씨 대통령께 물어보고 방송해라. 코가 자꾸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 등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말한 걸 듣고 쓰신 글 같은데요. 제가 일일이 뭐 이분에게 개인적인 대응할 건 아니고 제 코는 원래 남자치고 좀 높았다. 네. 다만 제가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설왕설래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집중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본질은 처음에 이게 뉴스토마토 보도로 나왔을 때는 뭐 공천 개입이다. 공천 개입 의혹이다가 주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텔레그램을 봤다고 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측도 그렇고 명태균 씨 본인도 그렇고 그 당시 공천에 관여했던 여러 여권의 관계자들이 아무도 아니다. 그런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본질적인 의혹은 해소가 된 건데 그 이후에 좀 주변적인 사적인 뭐 한참 지난 대선 경선 때 누가 무슨 역할을 했다 소통을 많이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많이 끌 가십성 주제이긴 합니다만 공천 개입이나 어떤 공적인 권한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행사됐느냐 이건 전혀 지금 하나도 또 다른 증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천 개입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선에서 정리가 되고 나머지 이런 정치권의 비사나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지금 막 이렇게 전혀 본질과 알맹이는 없는데 국민의 어떤 관심을 지나치게 가져가는 게 저는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권 인사들도 처음에는 이 명태균 씨가 뭐 정치권에 이제 흔히 있는 어떤 그런 인사들 중에 하나다, 뭐 혹풍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됐고 본인이 이제 직접 공개를 했죠. 이외에도 앞으로 뭐 이게 2,000장이 더 있다느니 아니면 이제 정말 자기가 한 일에 20분의 1밖에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느니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 폭로할 게 무수히 많다라는 이 언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명태균 씨가 약간 양파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까도 뭔가 계속 나오고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자신감과 근자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과시욕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떤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단순히 뭐 대통령 이름 팔고 김건희 여사 이름 팔아서 뭔가 본인 장사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그것들이 불법적인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에요. 특히 뭐 지금 보면 최근에 나온 이 의혹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 조작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그게 아무리 미공표 여론조사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론조사를 시행을 하고 데이터를 일부러 보정을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알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본인의 뭔가 이득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부부가 알면서도 묵인했고 뭔가 그냥 무료로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명태균 씨의 말을 100% 신뢰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했던 해명과는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도 너무나 많고,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명태균 씨를 다루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리스크는 그냥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에는 굉장히 악재다 이렇게 보여요. 동의하세요? 근데 저는 뭐 대통령실의 해명 중에 어떤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본인이 과거 사적으로 소통했던 것들, 연락 주고받았던 것들을 공개했고 더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일관되게 이 대통령이 공적 권한을 명태균 씨를 통해서 잘못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국정이라던가 뭐 인사라던가 앞서서 뭐 어떤 근거도 드러나지 않았던 공천 개입 의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본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 스스로도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없었다라고. 실제로 결과도 우리가 알다시피 김영선 전 의원은 중진 의원인데 그런 분이 험지로 가겠다고 하면 최소한 경선 정도는 그냥도 붙여줍니다.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경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컷오프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 사안에서 막 시끄러운 주변부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인 공천 개입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 안 좋아하는 걸로는 정치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준석 의원조차도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까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스스로 선을 그었거든요. 그것만 봐도 저는 뭐 다른 이야기가 이렇다 저렇다 뭐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다 없었다 막 가십의 말을 더 보태고 싶진 않고요. 다만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공천 개입이 없었다, 이 사실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것들은 어떤 정치권에서 계속 무겁게 다룰 만한 것은 아닌 그냥 가십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관심을 너무 많이 쏟는 게 우리 정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향 아니냐는 정도의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 중에 틀린 건 명확하죠. 일단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다음에 뭐 이준석 의원에 의해서 뭐 소개를 받았다, 이런 입장들은 이미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최소 2번이 아니라 최소 4번은 만났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준석 뭐 대표라든지 김종인 위원장에 의해서 소개를 받은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개를 받았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 이제 명시가 있었다라든지, 뭐 이준석 의원이 공개한 문자를 봐도 자리 자체를 주선한 사람이 이제 명태균 씨인 게 분명해 보이는 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통령과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연락이 오갔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제기가 되고 있고, 이외에도 대통령실에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의 관계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공개한 그 대화 내용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 뭐 명태균 씨의 전화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다라든지 이런 면에서 명태균 씨와 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은 명태균 씨 본 적이나 뭐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따로 본 적은 없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경선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총괄했던 분이 아유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감기가 아직 안 나와서. 네, 괜찮아요. 그 이거 옮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구미을에 이번에 당선된 강명구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초기부터 합류해서 공개 일정이든 비공개 일정이든 강명구 의원이 당시에 다 담당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다가 국정기획 비서관을 하고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근데 강명구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공개 비공개 일정을 다 총괄했지만 나도 몰랐다, 그리고 내가 이분과의 일정을 잡아준 적도 없다라고 했으니, 이게 공적으로 정말 뭐 아주 특수한 몇 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알기 전부터 오히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 훨씬 더 가깝고 교류가 많았다라고 본인도 주장하고 있고, 그건 인정이 되잖아요, 상대 측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강명구 의원 말을 들어봐도
그 외에 따로 뭐 공식 일정이나 비공식 일정으로 만난 사례는 드물지 않았나. 그래서 캠프 초기의 멤버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에서 여기 이 문제 명태균 씨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얘기에서 주목되는 거는 전 사실 조금 더 이 미래에 관해서 전 주목이 되는 게 이분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인물들 중에는 이른바 잠룡이라고 취급되는 여권에서 이런 분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의 언급에 의해서 국민의힘 미래의 대권 구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명태균 씨의 어떤 거짓말 이런 게 아니고 이 명태균 게이트다 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명태균 씨랑 고구마 줄기처럼 이제 줄줄이 엮여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 명태균 씨와 연관된 인물들을 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핵심 인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게이트 이런 얘기 붙일 수 없는 게 일방적인 주장이지 반대쪽에선 지금 그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게이트다 이 그러니까 정도까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아니죠. 한다면 네. 저는 게이트 수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의혹의 사이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허풍쟁이다, 그냥 선거 브로커다, 뭐 정치 브로커다 이렇게 치부를 했지만 뭐 김건희 여사와 직접 주고받은 2,000장의 뭐 이미지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도 아마 대응하기가 되게 자불안석이고 노심초사할 것 같은 게 이분이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행동 패턴을 보게 되면 명태균 씨를 비판해요. 또는 명태균 씨를 폄하해요. 그러면 갑자기 이분이 뭔가를 공개해요. 그리고 더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나는 이거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대응을 안 하자니 명태균 씨의 입은 너무나 자유롭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대통령실이 하는 해명은 심지어 여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뭐 예를 들면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를 지칭하는 거다 이런 말들, 이런 게 지금 여권 안에서도 좀 불만이 많을 거예요. 대통령실 대응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분들과 관련된 거는 조금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것만큼의 어떤 뭔가 자료들을 계속해서 다른 분들과도 연관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여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게이트가 되고 뭔가 의혹이 되려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공천이든 인사든 구체적인 뭔가 사안이 있어야 공적으로 된다는 이 사람이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천 개입 아니라고 그 관련된 모두가 그렇죠. 당사자인 그거는 명태균 씨 그렇죠. 포함해서 선 긋고 있고, 특별히 이분이 뭐 인사라던가 뭐 이런 데 개입했다, 뭐 예산에 개입했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대선 경선 시기에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라던가 뭐 메신저 역할을 하고 조언을 많이 했다는 건데, 그로 인한 사적 대화들, 그때 주고받고 뭐 일정 부분 상의했던 사적 대화들이 공개되는 건 참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적절한 일입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공적 권한으로 뭘 누렸느냐, 어떤 권한을 행사했느냐,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가십이지 어떤 게이트나 의혹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뭐냐면 다른 잠룡이라고 불리우는 주요 정치인들이 일단 그 이름이 자꾸 회자된다는 것이 이미지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은 안 미치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는 뭐냐면 이 대선 경선 되면 또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또 이것이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또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대선 경선 하게 되면 제가 대선 경선 겪어보니까 정말 해명이 다 된 것들도 다 끄집어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공세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가장 치열한 선거죠. 당내 대선 경선이. 네, 그래서 뭐 그게 또다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이상의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말한 공적 권한 여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한바탕 해프닝처럼 쓸고 지나갔을 때 그냥 손에 남는 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국감에서 보여준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가장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 선을 긋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장 써놨다 그랬죠. 네네, 뭐 더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딱 끝내는 게 이 이야기를 막 길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오빠가 누구냐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가십성이고 뭐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근데 그 뭐 오빠라는 호칭을 쓰냐 안 쓰냐 이런 거는 뭐 지엽적인 논란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명태균 씨한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뭔가 의지를 하고 그 의지를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봐요. 공천에 무슨 얘기 나눈 건 없잖아요. 김영선 의원의 이제 재보궐 공천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뭐 나도 뭐 경선이면 뭐 단수가 제일 좋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정황들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여당 안에서도 심지어 그런 그 시기에 그런 얘기를 영부인이 했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결과적으로 손에 쥔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어떤 정황들이 있고 그 정황들이 사실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 됐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이 문제를 너무 납작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 문자는요. 제가 설명을 보충해 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예. 명태균 씨가 무려 9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를 계속 뭐 그냥 무시할 수는 없으니 9번째 되어서야 뭐 마음은 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선이 원칙이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마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상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상황과는 좀 다르다. 9번이나 어떤 연락이 있었고 그걸 9번째 되어서야 아니 그 문자 일십 이런 걸 한 9번 하기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물론 5번 일십하고 잘했다는 분도 예. 있긴 한데 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경선이 원칙이다. 난 도와줄 힘이 없다라고 선을 딱 그은 부분이라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그냥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여쭤보는 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집권 플랜 본부 이런 거 뭐 가동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들어봤어요? 네네네. 출범한 지 좀 되지 않았나요? 네, 출범은 좀 된 것 같은데 네. 아니 아니 기자분이 이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근데 이 대선이 한참 남았는데 물론 뭐 계획을 세운다는데 우리가 일찍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당장 뭐 어떤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한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미리 어떤 이제 정부를 꾸린다라는 가정하에 미리 좀 준비를 하는 느낌인 거죠. 일각에서는 왜 제가 이거 여쭤보니 일각에서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11월 15일, 25일 1심 판결이 나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집권 플랜 본부로 띄워가지고 당내 동요를 좀 최대한도로 어떤 경우가 되든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동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동의하세요? 그때 그렇게 보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집권 플랜 본부 뭐 또는 뭐 집권 TF 이런 거 띄운다고 이제 없어야 될 동요가 뭐 사라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단순히 뭐 TF나 기구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집권 플랜 본부를 띄웠다고 해서 뭐 당내에 어떤 뭐 혹시나 하는 이견들을 뭐 이렇게 좀 잘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재명 방탄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과 저는 동일한 선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거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은 좋죠. 뭐 제일 야당이고 당연히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당이기 정당이면 때문에 뭐 그런 목표를 갖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그동안 이제 뭐 정치학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늘 지적해 왔던 거는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인재 영입하고 검증 안 됐던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일 시키고 이러는 게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치고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예. 이재명 대표의 개인 자문 그룹 역대 대선 주자들이 다 외곽의 자문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모르되 민주당 공식 기구에서 이재명의 집권 플랜을 미리 준비하는 건 나중에 대선 불공정 경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결국 대선 경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든 또는 국민의힘의 지금 한동훈 대표든 누가 됐든 공정하게 n분의 1로 아무리 지지율이 높더라도 n분의 1로 아무리 지지율이 높더라도 공정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공식 기구에서 이재명을 위한 집권 본부를 먼저 띄워서 이걸 공식적으로 당내에서 논의한다는 게 다음 대선에 손들고 나올 예를 들면 김동연 경기지사나 외국에 가 있는 김경수 전 지사나 뭐 이런 여러 김부겸 전 총리도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당 차원에서 벌써 대선 주자 이재명으로 정한 거야?
이거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본질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의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죠. 아직 한참 남았는데 탄핵이 될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 임기 단축이나 조기 대선 가능할 것처럼 선동하면서 스물스물 눈치를 보고 뭐 온갖 국무위원들 탄핵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판에 다시 탄핵 시동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라는 보수 일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너무 일찍 저렇게 뭐 집권 본부를 가동한다느니 뭐니 하는 것을 좀 민감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뭐 집권 플랜 본부만 가동시켜서 이거에만 다 같이 막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멀티플레이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탄핵 얘기를 이제 자꾸 뭐 보수 진영 쪽에서 하고 그거를 민주당이 뭔가 조장하고 선동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탄핵이라는 게 뭐 민주당이 선동한다고 탄핵이 되나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탄핵이란 얘기가 어떤 정치적인 정서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뭐 하여간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뭐 끌어내려야 한다 그러고 나가지고 뭐 난 내가 언제 탄핵 얘기했느냐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보는 사람이 조금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만 더 여당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이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유 교수님이 방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이름 헷갈린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걸 왜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얼굴 가리고 이름 가리고 메시지만 들으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용산을 공격하는 게 이재명 대표랑 다를 게 없거든요. 이야, 그걸 안 놓치시네. 예? 오히려 그래서 이해가 되고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언급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2.5배 더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건 또 누가 그걸 세봤나 보죠. 네. 공식 언급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이재명이야 한동훈이야 헷갈릴 정도로 대통령실을 향해서 지나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뭐 이 당대표나 지도부가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쓴소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위와 방법, 시기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것이 집권 여당 정치인들의 책무인 거죠. 이를테면 뭐 공개 활동을 자제해라.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낼 수 있는 쓴소리라고 봐요. 그런데 마치 검찰에게 기소를 하라는 듯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발언이라던가 또는 있지도 않은 한남동 라인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저격한다던가 하는 것은 뭐 방법과 시기도 안 좋지만 수위에 있어서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허용되는 수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참아왔던 의원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게 선거 앞두고 뭐 하는 거냐라는 성토의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만 하면 이 친한계 소위 한핵관 분들은 아니 그런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이 정말 아니고 쓴소리를 마음껏 하시되 이게 이 보수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되는 수위와 방법은 좀 지혜롭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한남동 라인에 언급된 7명 그리고 뭐 그 플러스 3인의 찌라시에 제 이름도 막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일부 행정관들은 김건희 여사 연락처도 없어요. 평생 한 번도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은 적도 없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할 말 있죠? 다음 주에 하세요. 한마디만 할게요. 네. 빨리. 근데 한동훈 5초. 대표가 조용히 얘기하면 들어주나요? 그냥 한동훈 대표 조용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청년 정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